안녕하세요. 비움과 채움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비엔치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제가 겨울철에 가장 좋아하는 간식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콜라비예요. 근데 콜라비를 왜 먹냐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있어서 먹어요. 저는 무엇보다 어떤 과일, 그 단맛을 내는 과일들보다도 맛있는데, 그런데 이 콜라비에는 알고 보면 이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포라판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 설포라판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지 이 부분까지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위 기능, 그리고 뇌 기능의 이상이 걱정되는 분들, 그리고 걱정되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콜라비, 순무, 갓, 배추, 무. 자, 이것들의 공통점은 십자화과 식물, 즉 십자화과라는 것은 꽃잎이 4개인 그런 식물들이라고 했죠. 이 십자화과 식물들에는 그 설포라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이토케미칼 중에서도 항산화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이 설포라판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바로 브로콜리부터 순무, 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브로콜리, 양배추, 그리고 순무 이런 것들에는 설포라판보다는 그 설포라판의 전구체인 글루코라파닌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딱 각기 이렇게 분리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이 효소의 작용이 영향을 미치면 그때 설포라판으로 이제 변환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냥 어차피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아제가 만나면 설포라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포라판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죠. 어쨌든 이 글루코라파닌과 이 미로시나아제가 만나서 이 설포라판을 형성하는데 이 설포라판을 도대체 왜 이렇게 설포라판 하는가? 이 설포라판에 대해서, 설포라판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논문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포라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92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폴 텔러리 교수님이 그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이나 DNA 손상에 대해서 그 신체의 자연적인 그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발표가 있으면서 이제 그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지면서 2002년도에는 미국의 타임지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슈퍼푸드로 선정이 된 이유에는 첫 번째, 그 설포라판에 의한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유도한다. 즉 설포라판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유도한다. 그래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냄으로써 산화적 손상에 의한 유전자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위암 발생의 주요한 인자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류균의 활성을 억제한다. 즉 설포라판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우리가 평소에 먹는다면 위에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류균이 생존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이렇게 위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는 발암물질에 의해 유발된 위암의 생성을 저해한다. 이런 이유들로 그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항산화, 이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로 썼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설포라판의 가장 주된 작용을 위에 작용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항산화 능력 이 두 가지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세 번째 그 항산화 그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포라판은 NRF2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NRF2가 활성화되면 이 NRF2라는 것은 SOD, 카탈라제,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그리고 글루타치온 전이효소,
이런 효소들을 항산화 효소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포라판이 몸에 충분히 들어오면 NRF2를 활성화해서 이 NRF2가 활성화되면 SOD, 카탈라제, 글루타지온 퍽시다제, 그다음에 GST 이런 항산화 효소를 극대화시키고 항산화 효소가 극대화되니까 산화 스트레스와 활성 센소로부터 해독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유전자를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해독 스위치를 켜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10대 슈퍼푸드로 선정이 되었던 이유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설포라판이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유도한다라는 것을 이제 3번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설포라판이 NRF2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NRF2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항산화 효소들을 극대화해서 이것이 우리 몸에 그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는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NRF2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해독,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다른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기전의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이 NRF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NRF2가 어떻게 해서 이 항산화 능력을 가지게 되는지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설포라판이 세상에 조금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 논문이었는데요. 그 2014년도에 하버드와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자폐 스펙트럼의 치료제로 활용한 실험 논문이 발표가 된 거예요. 이 발표에서 이 결과는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어떤 결과였냐면 자폐행동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체크리스트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34% 정도가 감소하고 그리고 사회 반응성 척도를 17% 향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그 설포라판을 우리가 충분히 어떤 일정 정도 이상을 먹게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폐 행동이 줄어들고 그리고 자폐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사회 반응성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회 반응성 척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자폐로 고생하는 그런 가족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제 이 논문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설포라판,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자폐를 개선시켰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자폐 개선에서 설포라판의 역할은 첫 번째는 열 충격 담백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폐 아동이 고열, 어떤 그 열성 질환, 그러니까 독감이 걸렸다든지 어디에 편도선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열이 날 때 그때에는 자폐 행동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자폐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고열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그 어떤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고열이 날 때 그 뇌에서 열 충격 담백이라는 HSP가 생산이 되면서 이것이 자폐 행동을 많이 개선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폐 행동을 개선시킨다? 그 측면이 뭐냐면 그 뇌에서 이 이제 신경의 어떤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냅스의 이상을 이 열 충격 담백이 치료하더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시냅스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찌꺼기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거함으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폐 행동이 줄더라, 이제 이런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설포라판이 신경 염증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NF-카파비, 이거는 저한테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NF-카파비가 억제가 되고 그리고 라디칼 이온들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인터루킨 6라든지 CRP 이런 건 만성 염증 수치죠. 이런 것이 다운이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폐 행동을 한다 아니면 그 이제 치매가 있다 이럴 때 뇌에는 굉장히 심한 염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뇌는 염증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몸의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면서 그 뇌의 어떤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억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폐가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NRF2를 활성화한다. 아까 NRF2라는 것은 해독,
항산화, 항염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외에도 세포를 보호하고 이렇게 해독 효소를 조절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NRF2잖아요. 이것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폐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규명이 되었고요. 자, 5번째는 그 설포라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뇌율의 신경성장인자 BDNF라고도 하는데요. 이 뇌율의 신경성장인자의 생산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우리나라 그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밝혀내었어요. 그래서 이 설포라판이 이 BDNF의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뉴런과 뇌세포를 보호하고 뉴런과 뇌세포를 보호하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라든지 장기 기억 능력을 이제 더 증진시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세포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새로운 뉴런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발달을 가져온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것은 이 연구는 자폐뿐만이 아니라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알츠하이머 이런 여러 가지 뇌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적인 어떤 질환들의 원인이라면 이제 신경염증, 그 다음에 신체의 독성,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쌓인 그런 노폐물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활성산소, 그 다음에 ATP의 합성이 부족.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기운이 없고 힘이 없으면 더 우울해지고 그리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런 ATP의 합성이 부족한 것도 그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무엇이? 설포라판이. 그래서 자, 이렇게 설포라판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리고 설포라판의 어떤 기능들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포라판을 평소에 어떻게 하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지 이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 설포라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콜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콜라비, 순무, 갓, 배추, 무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식물들을 되도록이면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루코라판이 미로시나즈에 의해서 설포라판이 되는데 효소라는 것은 되게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43도 넘어가면 벌써 기절하려고 하고 그리고 60도가 넘어가면 대개는 그 기능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효소가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설포라판으로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으로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겨울만 되면 콜라비를 그냥 콜라비는 생으로 먹잖아요. 물론 깍두기를 담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로도 국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입에서 우리가 씹음과 동시에 그 글루코라판인과 미로시나즈의 작용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생으로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배추라든지 무는 우리가 평소에 김치라든지 깍두기 그런 거 외에도 또 쌈배추라든지 이렇게도 많이 먹잖아요.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으로 먹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자, 그럴 때에는 브로콜리를 그냥 끓는 물에다 그냥 푹 이렇게 쌈듯이 담가서 이렇게 데쳐내시는 분이 있는데 데치더라도 되도록 짧은 시간 데치는 게 좋고요. 근데 데치는 것보다는 찜솥에다 쪄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쪄서 이제 그걸 초고추장이라든지 이런 데다 찍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초고추장을 그냥 만들지 마시고 이왕이면 거기에 고추냉이나 겨자 등을 이렇게 같이 조금 푸는 거예요. 그걸 같이 풀어서 이제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이 설포라판의 그 섭취량을 훨씬 늘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 생선을 쪄서 이렇게 드실 때에도 이렇게 겨자 소스라든지 고추냉이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드시잖아요. 특히 횟집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평소에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는 것이 이 고추냉이라든지 겨자가 그 십자가 식물들의 그 씨앗에서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글루코라판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물들을 되도록이면 생으로 먹자. 그리고 쪄서 먹더라 이제 데치거나 찔 때는 짧은 시간 동안에 살짝만 쪄서 고추냉이나
이제 그 겨자를 푸른 소스에 찍어서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브로콜리라든지 아니면 순무, 콜라비 이런 것들 평소에 열심히 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 몸에 그 필요한 설포라판을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이제 병적인 상태,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균형이 무너져서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태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만 가지고는 그 설포라판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설포라판을 조금 더 많이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면 좋겠죠. 그것으로서 제가 이제 브로콜리 새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브로콜리 새싹은 그 이제 브로콜리 성체에 비해서 대략 한 50배 이상의 그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 새싹을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브로콜리 새싹이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 새싹을 평소에 그냥 생것으로 먹기는 쉽지가 않고 이것을 이제 가공해서 식품으로 나온 것들을 활용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집에서 브로콜리 새싹을 키워서 먹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저도 이렇게 뭐든지 뭐 제가 직접 해서 먹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 환경에 따라서 발화가 됐다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도 있지만 그런데 발화가 됨과 동시에 일부가 곰팡이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것이 지질이잖아요. 그 주된 지질 성분이다 보니까 그 곰팡이가 나면서 오히려 그게 몸에 자칫 해로움을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가 된 브로콜리 새싹을 구해서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생것으로 드시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 새싹을 가공한 것들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 새싹을 말려서 그대로 가루로 낸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 새싹 분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4g 내지 6g을 드시면 좋은데요. 한 번에 다 드시는 것이 아니라 2번 내지 3번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콜리 새싹 과립인데요. 그 첫 번째 브로콜리 새싹의 그 분말이 좀 먹기가 힘들어요. 입에 붙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과립으로 만든 것이 있고요. 이것이 먹기도 좀 더 편하고 저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브로콜리 추출물인데요. 그건 액상이라서 구분이 잘 안 되나요? 이것은 그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초음파로 그 설포라판이 되도록이면 많이 함유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추출한 건데요. 자, 이게 아직 많이 제품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브로콜리 새싹 이제 분말, 가루라든지 과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시기 힘들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제 형식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져서 먹기도 좋게 이렇게 만든 제품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고 이것은 이제 제가 그 브로콜리 그 새싹 이 제품을 제가 먹어보고 또 환자분들에게 활용도 하면서 효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브로콜리 새싹에다가 정무 새싹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과립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충분한 이제 경험들이 쌓이지 않았고요. 자, 제가 이 중에서는 이 브로콜리 새싹 분말보다는 분말을 과립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복용도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가적인 어떤 부용 물질이라고 하나요? 부용 물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제 타입은 먹기는 좋은데 얘가 아무래도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부용 물질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제로 만들었을 때에는 브로콜리 새싹 이외에 다른 유용 물질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하지 않는 물질을 좀 추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브로콜리 새싹에는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브로콜리 새싹이라고 해서 다 같은 브로콜리 새싹이 아니라 브로콜리 새싹이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겠고 긴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설포라판 함량이 가장 높으려면 한 3일 내지 4일 정도 키운 것, 그래서 한 5mm 정도 자랐을 때 멈춘 것, 이것이 설포라판 함량이 제일 높은 것으로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길게 자란 새싹보다는 이제 작게 자란 새싹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그것이 며칠 동안 키운 건지 그 정도는 알아보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브로콜리 새싹을 제가 활용을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소화기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트림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막 트림하면 어른들 왜 이렇게 트림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브로콜리 새싹을 과립으로 만들어서 이걸 꾸준히 그러니까 아침에 3g, 저녁에 3g 이렇게 2번씩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 트림 횟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이제 느꼈고요. 이런 정도의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 브로콜리 새싹을 이제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은 그 위장 질환이에요. 그래서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또는 장에 염증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뇌예요. 제가 그 설포라판의 기능에서 설명을 드릴 때 위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뇌에서의 어떤 항산화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설포라판이 세상에 크게 알려진 것도 자폐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고 어떤 사회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뇌에서의 작용이 큰데요. 그것이 실제로 적용이 될까? 저는 이제 이렇게 반신반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브로콜리 새싹 3일 키운 이것을 그 자폐 행동이 굉장히 심한 친구한테 주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정말 너무나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뒤로 숨고 혼자서만 이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온 손님한테도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놀란 것이 음식 재료, 식재료로서 약 이상가게 또는 약의 버금가게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효능을 가진 것이 이 브로콜리 새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어디에다 적용을 했냐면 틱장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턱을 이렇게 실룩 가른다든지 머리를 흔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틱장애잖아요. 그래서 틱장애 또는 ADHD 증후군, 계속 산만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었는데요. 지금 1달 반, 2달 정도 이렇게 브로콜리 새싹 과립을 먹은 친구가 있는데 그 이제 눈 깜빡거리는 것을 기존에 한 10번을 했다면 지금 한 2번 정도로, 그러니까 80%가 줄어들고 한 20% 정도 남아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틱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대단하다 싶었던 거는 그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친구에게 주어서 이게 굉장히 효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발작을 일으켰었는데 그것이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일으키지 않는 그 정도까지 개선된 사례가 한 번 있어요. 이렇게 자, 브로콜리 새싹은 위 기능 그리고 뇌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틱장애, 자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뇌의 어떤 신경의 신호 전달에 오류를 일으키는 것들, 그러니까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포라판의 효능은
위장 기능 저하 그리고 뇌에서의 어떤 신호 전달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탁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외에도 이 설포라판의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성 피로 또는 만성 염증,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고요. 자, 브로콜리 새싹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설포라판이 위기능이 저하되었거나 뇌에서의 신호 전달에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에게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이 설포라판이 다른 어떤 파이토케미칼보다 항산화 능력이 우수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만성 피로 그리고 만성 염증이 시달리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설사 변비가 교대로 일어난다든지 장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브로콜리 새싹 복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브로콜리 새싹이 이렇게 알싸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염을 분명히 치료해주고 위궤양까지도 좋아지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위염이 있는 분들이 이 빈속에 이 브로콜리 새싹 과립이나 분말을 먹었을 경우에 오히려 속이 더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식후에 또는 식간에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아요. 그리고 위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2g씩 하루에 2번이나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간 또는 식후에 이렇게 드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속쓰림 또는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없어진다면 그 상태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2번만 드셔도 돼요. 그래서 그때는 3g씩 아침, 저녁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균일하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체중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5kg 이상이 되는 그런 성인이라면 이렇게 하루에 6g 정도 드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45kg 미만 한 30kg에서 45kg 여기에 들어있는 어린이 또는 성인이라면 2g씩 2번, 하루에 4g 정도만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0kg 밑에 어린 아이들이라면 하루에 2g 정도, 1g씩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죠. 이 정도로 먹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린이라 하더라도 또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건강한데 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을 때는 이렇게 2g 정도를 먹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자폐라든지 어떤 틱장애라든지 이런 게 심할 때에는 체중이 30kg이 안 되더라도 2g 이상 한 4g이나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그 체중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섭취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포라판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는지, 설포라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설포라판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섭취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지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